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금융상품 두 번째 시간이 되고요.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금융상품 파트 1에서 기본적인 내용들, 금융사 구분하고 각각의 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대한 내용들, 아주 기초적인 파트를 좀 진행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금융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투자성을 갖고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 거예요. 그러면 투자성을 갖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기본 개념들은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자본시장법과 관련되어져서 금융상품을 구분하는 문제가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풀어볼 13번 문제예요. 제가 먼저 자본시장법에서의 금융상품 구분 기준을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자본시장법에서는 크게 금융상품을 나누는 구분 기준을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투자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품에 투자성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동일한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투자성을 갖고 있다는 건 원금이 까일 수도 있다,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투자성을 조금 더 넘어선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추가, 납부, 의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거의 동일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자본시장법에서요, 금융상품을 구분하고 있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면요. 먼저 금융투자냐 비금융투자 상품이냐로 구분을 하겠죠. 그럼 금융투자와 비금융투자 상품을 구분하는 기준이 이 1번이 투자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1,000만 원을 가입을 했는데 이게 1,000만 원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가요. 그러면은 비금융투자 상품이에요. 보통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애들이죠. 원금 100% 보장. 이런 애들이 비금융투자 상품이 되는 거고요. 금융투자 상품은 내가 돈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날 수 있는 애들이요. 뭐 주식이라던가 채권이라던가 어떤 파생상품들. 이런 애들이 금융투자 상품이 되겠죠. 그랬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여기 금융투자 상품을 한 번 더 구분할 거예요. 얘를 더 구분하는 이유는 똑같이 위험한데 훨씬 더 위험한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을 초과 손실 낼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원본 초과 손실은 뭐냐면은 1,000만 원을 넣었는데 9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넣었는데 0원을 넘어서서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추가 납부해야 되죠. 돈을 더 때려 넣어야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으로 증권은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는 애들이 증권이에요. 보통 증권이라 하면 주식과 채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증권이 아닌 파생 상품이에요. 파생 상품은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품으로 금융상품들 중에 가장 위험한 상품이죠. 이렇게 해놓고 파생 상품을 다시 장내 파생과 장외 파생으로 또 구분하기도 해요. 얘가 또 더 위험하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뭐를 섞는 거예요? 투자자의 종류를 섞어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냐 전문 투자자냐. 요거 이제 이 자본시장법 파트 또는 그 윤리 이쪽 파트 그 파트에 넘어가면은 분명히 학습하실 거예요. 근데 요 개념은 여러 군데에서 출제를 하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되죠? 예. 자, 그럼 이제 얘를 베이스로 해서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골라라. 됐죠? 1. 추가 지급 의무 요건은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증권과 파생 상품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선도계약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게 선도계약, 선물계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용어에서 가장 핵심은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할 게 아니라요. 미래에 거래하기로 약조를 하고 지금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베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계속 3번.
장내 파생상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전부 다 포함해요. 자, 장내와 장외의 구분은요. 거래소 안에서 거래하냐 거래하지 않냐에 대한 기분인 거지 국내에서 거래하냐 해외에서 거래하냐로 구분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거래소를 끼고 표준화된 상품을 거래하면 장내 파생, 거래소 이외의 장소에서 표준화되지 않은 상품을 거래하면 장외 파생 상품이 된다. 됐죠? 4번 파생결합증권은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으로 분류된다. 요거 이제 제일 까다로워할 수 있는 보기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되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땡땡땡땡 하고 끝나는 두 단어가 핵심이에요. 여기 지금 뭐라고 끝났어요? 증권이라고 끝났죠? 그럼 얘는 증권이에요. 앞에 파생이 결합됐더라도 얘는 증권이에요. 이해되시죠? 땡땡 파생상품 또는 우리 여기 파생상품의 종류 선도, 선물, 옵션, 스왑 요 네 가지만 우리는 파생으로 보고 얘네를 제외하고 땡땡땡 증권 이렇게 끝나면 얘는 뭘로 본다? 증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4번이 오답이 되겠네요. 됐죠? 얘는 파생상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증권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원본 초과 손실이 없는 상품으로. 됐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교재 잠깐만 들어오세요. 교재 잠깐 들어오시면 핵심 포인트 해설 하단에 금융투자 상품에서 투자성과 금융투자 상품의 유형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요 밑에다가요. 제가 여기 잠깐 써드렸는데 요 표 하나를 간단하게 좀 적어두세요. 그러면은 학습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요거와 관련되어진 문제들이 출제됐을 때는요. 다양한 유형이나 형태에서도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는 없을 거예요. 됐죠? 네. 네, 계속해서 14번.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집합투자기구는 여기 있는 보기 1, 2, 3, 4번을 갖다가 정리를 해도 충분할 정도로 보기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요. 문제를 바로 한번 볼게요. 1번. 집합투자란 정의예요. 2인 이상에게 투자건으로 하여 모은 금전 등으로 투자 대상 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우리가 집합투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펀드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전혀 무방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집합투자라는 개념에서는요. 저 2인 이상이라는 게요. 한 명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다수에게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계속해서 2번. 투자 신탁이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운영하게 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가 전 시간에 신탁이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모집인이 있고 증권사나 은행 등 이제 판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판매사가 있고 이 판매사들이 판매해서 모은 자금들이 어디로 신탁 회사로 들어가면 이 신탁 회사가 운용사를 지정해서 이 자금을 집어넣어 갖고 운용사에서 나와 있는 이익들을 신탁 회사가 다시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형태들도 펀드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바로 신탁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투자 신탁,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게 되도록 하는 게 바로 투자 신탁이다.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지금 보면 중간에 제가 한 가지를 뭘 빼먹었냐면 집합투자업자를 빼먹기는 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아요. 얘네들이 모아서 이 돈을 모아줬을 때 이 모은 돈을 갖다가 신탁회사로 넘기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중간에 집합투자업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큰 의미를 갖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의 종류에는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한명회사가 있다. 지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는요. 뭐 뮤추얼 펀드나 펀드라던가 이런 애들이 다 되는데요. 투자한명회사는 불가능해요. 한명회사는요. 우리가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만들어지는 게 투자합자회사거든요. 한명회사는요. 유한책임사원 없이 무한책임사원들만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유한책임사원이라는 사람들이 돈을 대는 투자자인데 투자자 없이 만든다고요. 투자한명회사는요. 집합투자기구로서 운영이 불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바로 오답이 돼요. 계속 4번.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사모펀드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투자증권은 3호로만 발행해야 하며 일반 투자자의 총수가 49인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49인 이하 또는 50인 미만. 그렇죠?
49를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이런 형들을 우리가 사모펀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한명회사냐 합자회사냐에 대한 개념들인데요. 보통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명회사들은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회사들을 운영하는 방식에는요. 금융투자 회사들을 운영하는 방식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실은 회사법에 대한 내용들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깊이까지는 필요 없으나 아시겠죠? 한명회사는 금융투자 상품들이나 금융회사들을 구성하는 형태로는 적합하지 않다 정도로 알아만 두세요. 우리 자격증을 합격하는 게 목적이지 이 하나하나를 갖다 다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네. 네, 계속해서 15번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는요. 지금 제가 여기 판서를 조금 해드릴 건데요. 이 내용을 반드시 좀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실은 저희 요 문제집과 관련되어져서 게시판 질문들을 좀 하시잖아요. 질문 1번이에요. 1번. 해마다 거의 질문 1번인데 제가 늘 정리는 해드리는데 늘 질문의 1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서 반드시 좀 알아주세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부동산 펀드인데요. 기본적으로 원칙은 뭐냐면요. 부동산에 50% 초과 투자하면 부동산 펀드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 펀드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요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펀드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신탁 형태, 즉 자본, 시장, 법의 지배를 받는 신탁 형태와 두 번째 투자, 회사의 형태예요. 얘는 회사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봐야죠. 얘가 있고요. 얘랑 비교되는 애가 리츠예요. 리츠는요. 상법상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요. 지금 보면 여기 투자회사, 여기 투자회사니까 엄청 헷갈려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부동산과 관련되어진 간접투자증권에는요. 부동산 펀드가 있고요. 신탁에 의한. 부동산 펀드에 의한 회사가 있고요. 리츠와 같은 상법상 부동산 투자회사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포인트는 얘는 이거예요. 50% 초과. 그리고 여기 리츠는요. 70% 초과. 그리고 여기 있는 투자회사가 70% 이하예요. 얘가 구분 기준이에요. 얘네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부동산 펀드에 의해서 설립되어진 부동산 투자 회사는 70% 이하로 전부 다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50%냐, 70% 이하냐, 70% 초과냐로 반드시 구분해서 좀 학습해 두세요. 얘를 갖다가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리츠가 왜 어디에는 갑자기 70% 초과라고 나오는데 어디에선 갑자기 투자 회사인데 70% 이하라고 나옵니까? 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앞이랑 뒤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랑 얘가 서로 다른 애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부동산 펀드와 리츠를 구분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50% 초과냐? 70% 초과냐? 이때 펀드에 의한 부동산 투자 회사들은 70% 이하로 설정되어져야 한다. 왜? 리츠와 구분되어져야 하니까. 이렇게만 알아두고 바로 15번. 자,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면 증권펀드. 맞죠? 2번, 특별자산이란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 자산을 말한다. 그렇죠? 3번,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파생상품 펀드라고 한다. 3번 땡. 파생상품 펀드라는 기준은 이제 사라졌어요. 요건 누가 이제 특히 조심하셔야 되냐면 지금 재직하신 지가 15년이 넘어간, 그러니까 뭐 학번으로는요 06학번, 07학번 이전의 학번자들, 그렇죠? 대학을 07년도 이전에 들어가셔서 지금 현직자이신 분들은 그때까지는 우리가 금융 3종이라고 그래서 증권투자상담사, 뭐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이런 거 공부할 때는요. 뭐 혼합형 펀드,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파생상품 이런 펀드도 구분을 했었어요. 근데 15년도 넘어가면서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구분 기준들이 싹 바뀌면서 파생상품 펀드라는 용어는 아예 사라졌고요.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MMF 이렇게 구분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조심하세요. 3번은 오답이에요.
계속해서 4번 혼합자산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운용방법 측면에서 가장 유연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는 왜 그러냐면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어떻게 투자해도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가 가장 유연해요. 됐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교재 잠깐 와서 보세요. 교재 보면 이거 교재는 표를 보는 법을 조금 배워야 돼서 그래요. 양가를 1번에 보시면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놨죠. 보면 전부 다 이 4가지는요. 증권, 파생, 부동산, 실물, 특별자산에 다 투자할 수 있는데 단 제목에 맞는 애는 50% 넘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증권 펀드는 증권, 파생, 부동산, 실물자산, 특별자산에 투자 가능하지만 증권에 50% 초과. 부동산은 다 가능하지만 부동산에 50% 초과. 특별자산은 다 가능하지만 특별자산은 50% 초과. 혼합자산은 그 기준을 두지 않겠다. 돼요? 그리고 MMF 핵심. 어디에만 투자 가능하다? 증권에만 투자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MMF. 아시겠죠? 그리고 MMF는 따로 빼서 다시 한번 또 학습을 할 거예요. 됐나요? 예.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서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부분들, 요 문제랑 교재 하단에 있는 구분 기준, 그리고 제가 여기다 정리해드린 부동산 펀드랑 리츠 미리 적어두세요. 뒤에서 어차피 리츠 또 다룰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계속해서 16번 MMF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MMF는요, 이제 우리 방금 앞서 봤던 것처럼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로서요, 증권에만 투자가 가능한데요. 되게 중요한 개념 한 가지가 들어와요. 시장성 있는 자산에만 투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매우 단기간으로 운용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단기간으로 운용해달라는 거 우리가 75일을 기억하세요. 이 75일은 무슨 소리냐면 시장성 있는 자산들이요. 좀 종류별로 다양해요. 예를 들어 국채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그리고 뭐 CD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등등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투자한 애들을 전부 다 투자 여기다 곱하기 비중을 하겠죠. 곱하기 비중 해서 만들어진 가중평균 만기가 75일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년짜리에다가 너무 많이 투자해버리면요. 아무리 내가 단기적인 자금에다가 많이 투자를 해도 75일이 넘어가 버리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투자한 모든 상품들의 가중평균 잔존 만기가 75일 이내로 매우 단기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고 이때 투자되는 상품들은 전부 다 시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애가 MMF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증권에만 투자 가능하다. 아무리 시장성이 있고 만기가 짧게 남았어도 증권이 아니라면 투자할 수가 없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MMF에 대한 정의들이었고요. 보기 보면서 한번 볼게요. 16번 MMF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1번 양도성 예금융서의 경우 단기금융 상품이므로 만기 제한 없이 투자 가능하다. 땡이에요. 그렇죠? MMF도 그 양도성 예금융서 CD도 6개월 이내로 들어와야 돼요. 2번 3년물로 발행된 국채의 경우에는 MMF에서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그 국채는요 5년까지 투자가 가능한데요. 여기 이제 제가 보면 몇 년물로 발행됐는지는 의미가 없고요. 뭐가? 여기 만기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죠. 만기가 중요해요. 실은 발행이 국채인데요. 발행이 30년물이에요. 하지만 얘가 만기가 4년 남았으면 투자 괜찮은 거예요. 아시겠죠? 발행 기준이 아니라 만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3번은. 그래서 3번도 틀린 거예요. 일단은 3년물로 발행했다라는 건 만기가 아무리 길어도 3년 이내로 들어오니까 투자 불가능한 게 아니라 투자가 가능해요. 국채는 5년까지니까. 3번 채무증권에 투자할 경우 신용등급이 최상위 등급인 채무증권에만 투자 가능하다. 최상위 등급도 되고요. 차하위 등급도 가능해요. 최상위 바로 밑에도. 아시겠죠? 4번 펀드의 재산의 잔존 가중평균 만기는 75일 이내로 유지돼야 된다. 4번이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 2, 3번은 전부 다 오답이 되겠습니다. 교재 한 번만 들어오세요. 네, 또 여긴 교재 오셔서 MMF 그 중간에 보면 투자 가능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나와져 있죠. 여기 옆에다가 시장성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CD는 6개월, 국채는 5년, 지방채나 특수채나 등등은 1년, 그리고 어음, 할인채나 뭐 그 인수나 매매되는 어음은 1년 이내, 금융기간은 30일, 금융기간 대출 30일, 6개월 이내에 그 은행이나 투자 매매업자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 그리고 MMF의 집합투자증권 등등 투자가 가능하다. 됐죠? 그리고 하단에 투자 가능한 애들 쭉 한번 눈으로 체크하시되 세 번째 땡에 가중평균 잔존 만기가 75일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는 특정한 자산은 75일을 넘어가도 돼요. 얘네들 전체 다 비중을 곱해서 만들어낸 그 기간이
75일만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MMF와 관련된 문제들이었고요.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이니까 MMF 꼭 좀 정리 한번 해두세요. 아시겠죠? 네, 계속해서 17번. 다음 중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지금 해당 문제는요. 이제 집합투자기구의 그 특징, 종류를 구분해 놨거든요. 이 부분들은 교재에서 이제 먼저 한번 그 종류별 특징들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하단의 표에 5가지 형태로 나눠 놨어요. 먼저 첫 번째, 환매 금지형의 동그라미 좀 치세요. 환매 금지형. 자, 두 번째 땡에 부동산에 별표 쳐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땡에, 두 번째 땡에 첫 번째 점이죠. 부동산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점에 펀드 자산 총액이 2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들 환매 금지형으로 발행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땡, 90일 이내에 상장해야 돼요. 환매가 안 되니까 상장을 통해서 매매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예요. 첫 번째 땡, 보수나 수수료나 환매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게 종류형 집합투자기구고요. 세 번째 땡,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간에 전환이 가능해요. 근데 이때 환매 수수료 부과는 금지돼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환형이에요. 실은 종류형의 그 일부다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 밑에 있는 모자형까지도. 자, 차이점은요. 전환형.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한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펀드예요. 그러니까 종류형은요. 수수료냐 보수냐 이런 것들 들어가는 돈과 관련돼서 조금 바꿔놓은 게 종류형이고요. 전환형은요. 아예 상품 자체가 서로 다른 애들이에요. 됐죠? 단 투자 신탁에서 투자 회사로는 전환이 안 돼요. 신탁은 신탁끼리, 회사는 회사끼리만 옮겨줄 수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 번째 땡, 환매 수수료 부과 금지. 기본이에요.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는요. 자펀드에서 모펀드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를 가진 펀드로 모자형 펀드의 설립 요건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ETF, 인덱스 펀드를 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다. 별표 쳐두시고요. 두 번째 땡 ETF 설립 요건에서요. 두 번째 줄 맨 끝에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상장 폐지 사유예요. 추적 오차율이 10%를 초과해서 3개월간 지속한다면 상장 폐지예요. 운용 제한은요. 동일 종목 증권의 30%, 동일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ETF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따로 봐주세요. 됐죠?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17번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펀드 자산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면 환매 금지형. 부동산 투자에도 환매 금지형. 됐죠? 두 번째, 환매 금지형으로 설립된 펀드는 기준 가격을 매일 게시할 의무가 없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어차피 환매 금지니까. 3번, 전환형 펀드에 가입한 후 다른 펀드로 전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환매 수수료는 투자자가 부담한다. 바로 오답. 그죠? 환매 수수료는 투자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전환형 조심해야 될 거, 신탁에서는 신탁으로, 신탁이 투자회사로 갈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4번, 모자형 펀드는 모펀드와 자펀드가 반드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에 의하여 운용될 것을 요구하죠. 그래야지 자펀드가 모펀드에서 발행한 펀드를 취득할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것들. 투자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알아두세요. 됐죠? 네, 계속해서 18번 사모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제 이 18번 문제가요. 이번에 개정에 있어서 가장 키가 되겠죠. 우리가 그전까지는 사무와 공모에 대한 구분 기준에서 인원도 49인으로 구분했는데 이제 100명으로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사모펀드에 대한 구분 기준이 한 번 더 바뀌었어요. 2021년도에 이제 그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으로요. 사모펀드에 대한 그 카테고리 구분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어졌고요. 포괄적으로 묶였어요. 그래서 포괄주의적인 관점에서 사모펀드를 한 번 더 나누었다 이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전에는요. 사모펀드와 헤지펀드를 구분하는 구분 기준이 뭐였냐면 이게 개정 전이에요. 분명히 저희 투자자산 운용사를요. 작년에 준비하셨고 올해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작년 교재를 계속 사용하시는 분이 작년 교재를 갖고 올해 이제 문제를 풀으려고 보면 달라진 부분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법률 개정에 의해서 기본서의 변경으로 저희 문제집도 같이 변경된 거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서 개정 이전에는 사모펀드는요. 경영권이 가장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모펀드 PEF는 어떤 기업이든 어디든 들어가면 경영권을 확보하냐 못하냐가
이 사모펀드의 존속의 결정,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당장 갖다 팔아야 되고 경영권 확보 안 되면 투자해서도 안 되고 이런 식의 제한들이 꽤나 많았고요. 헤지펀드는 그러한 제한 없이요. 얘는 그냥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정된 이 사모펀드 자본시장법에서는요. 요게 싹 다 묶였어요. 얘네들을 전부 다 묶어서 그냥 일반 사모냐 기관 전용 PEF냐 요 두 가지로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요 기관 전용 PEF가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여기가 활성화된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거예요. 여기가 조금 더 진입하기 힘들고 기관 전용이 활성화가 수월하다. 라는 부분들로 개정되면서 더 이상 경영권 참여나 경영권 지배구조에 대한 것들을 목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누가? PEF라는 사모펀드가.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큰 틀에서는 사모펀드의 구분 기준은 이제 공모와 사모에 대한 구분도 조금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사모라고 해서 무조건 소수의 인원이 아니라 인원도 확장되어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모펀드에 들어오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죠. 유한 책임 사원들이 전에는 돈만 있으면 됐지만 이제는 무한 책임 사원은 어느 정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서 생겼던 여러 규제나 운용의 제한들 또한 대부분 사라지면서요. 그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잘 쓰지 못했던 400%까지 레버리지도 이용할 수 있게 돼서 PEF가 거의 헤지펀드화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PEF를 학습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교재 잠깐만 들어와 보세요. 교재에서 제가 설명 조금 하고 나서 18번 좀 풀어볼게요. 자, 하단에 보면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펀드라고 나와져 있고요. 그 좌측에 일반 사모펀드, 헤지펀드라고 쓰여져 있고요. 우측에 기관전용 사모펀드 PEF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냥 다 묶어서 PEF, 사모펀드예요. 이걸 굳이 헤지펀드와 PEF로 구분하실 필요는 크게 없어요. 자, 운용의 주체 한 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의 범위. 일반 사모펀드는요. 전문 투자자 또는 최소 투자금액 3억 이상인 일반 투자자가 될 수 있고요. 기관 전용은 기관 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 훨씬 더 조건들이 조금 더 완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그리고 PEF를 개인이 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PEF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완화된 기준들이 있어요. 설립 설정 보고는 사후보고 2주 이내에 동일하고요. 투자자 보호장치는 먼저 일반 사모펀드에서 일반 투자자는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어졌고요. 전문 투자자 별표쳐 보세요. 공모에 비해서 완화됐어요. 완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적용. 무슨 소리냐면 투자자 보호가 너무 빡빡하면 빡빡할수록 사모펀드는 안 좋아요. 이해되시죠? 내가 고수익을 추구해서 들어가 갖고 자유롭게 운용을 해야 되는데 운용에 제한이 걸렸다고요. 그래서 그 PEF하고 헤지펀드를 구분할 때 헤지펀드는 제한이 없다. 이게 지금도 제게 대표적인 특징이죠. 무한 레버리지와 무한 차입 공매도 다 가능해요. 얘는 그런 거에 대한 제한 자체가 아예 없어요. 하지만 사모펀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들이 상당히 컸다고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헤지펀드에 비해서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맞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개정된 내용 안에서는 오히려 투자자 보호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완화된 기준으로 사모펀드 운영에 있어서의 훨씬 더 메리트, 이점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계속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요. 공모펀드에 비해 완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한다는 거 둘 다 어느 정도의 자산 운용의 제한이나 기준 조건들이 완화됐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운영 목적은요. 모두 가능해요. 경영 참여냐 단기 시세 차익이냐 다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묶어버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차입은 400%까지 레버리지 400%까지 가능해졌고요. 대출도 가능하지만 누구는 안 된다. 개인에게는 대출이 안 돼요. 개인 대출은 불가. 의결권 제한 없고요. 지분 투자 의무 없어요. 전에 지분 투자가 10% 이상 경영권 참여에 들어가야 되고 되게 기본이었잖아요. 이런 거 이제 필요 없고 또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에 그 이전에 학습을 하시고 이번에 다시 보시는 분들은요. 사모펀드 파트는 조금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집만 갖고 학습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세요. 그 뒤에 넘어가서 어차피 한 번 더 나오긴 할 거예요. 사모펀드 파트.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1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사모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1번. 사모펀드는 투자자 유형을 기준으로 일반 사모와 기관 전용 사모로 구분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됐죠?
2번 기간 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 또는 금융회사,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 투자자에 준하는 자로 한정되어진다. 맞죠? 3번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반면 전문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는 공모펀드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 실제로도 제가 이제 우리 금융상품 파트 2 시작하면서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상품의 구분 기준을 설명드렸었죠. 그때 이제 걔네들을 구분해 놓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설명의 의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그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전문 투자자는 그거 괜찮다고요. 특히 뭐 절대적 전문 투자자나 상대적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파생상품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 투자자로서의 요건만 갖춘다면 훨씬 더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었다고요. 그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완화돼서 조금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메리트, 장점일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알아두세요. 3번도 맞는 내용. 4번 일반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모두 투자자에 대한 개인 대출이 허용된다. 대출은 되는데 개인 대출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8번에는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요 사모펀드 관련된 문제들은요, 아마 이번 개정사항 이후에도 이제 출제율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혼동을 많이 해서 오히려 예전에 학습하셨던 분들은요, 이전 거랑 이번 거랑 비교하면서 학습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네, 계속해서 18번. 다음 중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이제 여기는요, 환매와 관련되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펀드의 자산의 평가와 환매. 자, 보기 1번에 펀드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평가를 하나 편입자산에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 평가를 한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이제 자산의 평가 파트죠. 자산의 평가는 모든 자산들은 전부 다 원칙이 시가평가가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시가가 없거나 신뢰도가 낮다면 그 다음에는 공정가 평가예요. 이 공정가 평가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부가도 있고요. 감정평가도 있고 등등의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번은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 평가를 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정가액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장부가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장부가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그래서 지금 보기 1번은 원칙적으로 시가가 없다면 공정가액 평가를 하겠다. 됐나요? 네. 계속해서 2번 환매는 원칙적으로 미래가격을 적용하나 MMF는 일정한 경우에 당일 환매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환매는 기본적으로 미래가격으로 하지만 MMF는요. 당일 환매도 가능하다. 맞는 얘기예요. 3번 환매 수수료는요. 조기 환매에 따른 벌과성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원래 환매하는 기간이 1년 있다간데 6개월 만에 환매 신청을 한다면 벌금적인 성격으로 환매 수수료를 내요. 이 재산들은 집합투자업자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펀드 재산에 귀속돼서요. 펀드가 운용되는데 추가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도 땡이네요. 4번 펀드의 매입과 매도 시 기준가격 차이 상승분이 기준가격 차이분이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환매 시의 과세 대상 기준은요. 기준가격이 아니라 과표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기준가격은 지금 얼마냐는 거고 매입과 뭐 기준가격에서 차감해서 나와 있는 이득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해야지 기준가격에서 과세하면은요. 세금이 너무 과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4번도 잘못됐네요. 그래서 올바른 설명은 2번밖에 없고요. 1번, 3번, 4번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환매와 관련된 부분들에서도요. 우리 교재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 번 정도 체크만 해 두시고요. 그리고 하나 우리가 조금 주의할 점은요. 평가 기준과 환매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 좀 알아주세요. 아시겠죠? 평가 기준과 환매 기준이 다르다라는 건 뭐냐면 평가는요. 지금 얼마니 또는 돈을 입금했을 때 펀드를 몇 구자를 구매할지는 평가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환매 기준은 나 이거 내 돈 돌려줘. 투자한 돈. 할 때 결정하는 게 환매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가 기준 우리가 펀드를 구매하거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과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환매 기준들은 엄연하게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도 하나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좀 정리해 보고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특히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주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ELS를 포함한 나머지 금융투자 상품을 조금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